저는 북한에서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외화도 받고 외국도 나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25살 처녀가 연애 한 번 마음대로 못하고 매일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생활총화에서 서로를 비판해야 하는 게 북한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 박미양 씨가 밝히는 북한 특권층의 실상.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박미양입니다. 25살이었던 2023년 봄 저는 평양 하늘을 나는 고려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비행기 승무원이라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직업이었죠. 100명이 지원하면 1명 뽑을까 말까 한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평양 보통강구역 신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민보안성에서 일하시는 중급 간부셨고 어머니는 경공업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래도 평양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발도 못 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제 꿈은 승무원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고려항공 승무원들의 파란색 제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미양아, 너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니까 승무원 하면 딱이겠다. 그 말씀을 믿고 저는 평양항공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에 졸업하고 이듬해 드디어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선발됐을 때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대동강 맥주를 사오셔서 온 가족이 축배를 들었어요. 우리 딸이 하늘을 나는 꽃이 됐다. 오빠도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축하해줬고 대학생인 남동생 성민이는 누나 덕분에 우리 집안 위상이 올라갔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승무원 생활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매주 2~3번씩 평양에서 북경이나 상해로 날아갔어요. 외국 하늘을 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승객들은 대부분 당 간부들이나 무역 일꾼들이었는데 우리한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동무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저 같은 23, 24 어린애한테 말이에요. 월급은 외화로도 나왔습니다. 달러로 50불 정도. 그게 북한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면세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었고 쌀 배급도 한 달에 20kg씩 받았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가져다 드리는 중국산 화장품이며 과자를 받으시면서 이게 다 내 덕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화려한 만큼 규율도 엄격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해야 했고 일주일에 2번은 생활총화라고 해서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미양 동무는 이번 주에 혁명적 열의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25살 처녀가 연애 한 번 자유롭게 못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도 저는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북경 하늘을 날면서도 중국 땅을 밟으면서도 저는 그저 우리 공화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경 체류 중에 제가 본 것은 그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늘 위의 특권층이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양에서 북경으로 가는 참메이로 편을 탔어요. 2시간쯤 비행하면 북경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는데 그날따라 체류 시간이 이틀이었습니다. 보통은 하루만 묵고 돌아오는데 승객들 일정 때문에 이틀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북경에 가면 우리 승무원들은 지정된 호텔에만 묵어야 합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못해요. 꼭 조장 승무원이랑 같이 다녀야 하고 어디 가는지 다 보고해야 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5살 처녀가 외국 나와서도 감시를 받아야 하다니.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조장 승무원 언니가 두통이 심하다며 일찍 주무셨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니까 중국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틀어봤는데
중국말을 잘 몰라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룸메이트 김선희 언니가 생각났어요. 선희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은 선배 승무원이었는데 지난번에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인 적이 있었거든요. 미향아, 너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언니가 웃으면서 나도 북경 올 때마다 몰래 봐. USB에 담아서 가지고 다녀. 그때는 무서워서 관심도 안 가졌는데 그날따라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라. 나만은 우리보다 못 사는 줄 알았는데 드라마는 대체 어떻길래 목숨 걸고 보는 걸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선희 언니 방으로 갔어요. 언니는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자, 이거 가져가. 오늘 밤에 혼자 볼 때 소리 줄이고 봐. 절대 들키면 안 돼. 언니가 건넨 작은 USB를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건데. 그날 밤 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화면을 봤어요. 드라마 제목은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이 남한에 가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첫 장면부터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남한의 밤거리가 나오는데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차들이 줄지어 다니고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게 정말 남한이야? 우리는 남한이 가난해서 다들 굶어 죽는다고 배웠는데 화면 속 서울은 평양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여주인공이 사는 집을 보고 또 놀랐어요. 넓은 거실에 큰 소파, 부엌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하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넘쳐나더라고요. 그 여자는 27살인데 혼자 그 큰 집에 살아요.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싫다면서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북한에서는 결혼 전까지 부모님 집에 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였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당신이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건 당신 자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자유. 저는 25해를 살면서 자유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라마를 다 보고 나니까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같은 얼굴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배운 게 진짜 맞는 걸까? 다음 날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북경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고 드라마 속 서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는데 왜 저는 25살인데도 연애 한번 마음대로 못하고 어디 가는 것도 보고해야 하고 무슨 책을 보는 것도 검열받아야 할까?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씨앗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씨앗이 얼마나 큰 나무로 자랄지, 그리고 그 나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북경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이후로 저는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유롭게 사는 삶. 그게 대체 어떤 기분일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쯤 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김정수라고 인민보안성에서 일하는 28살 보안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서 후배였는데 아버지가 소개해 주셨죠. 미향아, 정수는 괜찮은 청년이다. 당원이고 집안도 좋고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정수 오빠는 잘생겼고 말도 부드럽게 잘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대동강변을 산책하면서 미향아, 너는 정말 예쁘다. 우리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곤 했어요. 25살 처녀가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본 뒤로 저는 정수 오빠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존중하고 무슨 일이든 같이 의논하던데 정수 오빠는 늘 자기 마음대로였거든요. 여자는 남자 말을 들어야 해. 결혼하면 너는 집에서 애나 키우면 돼.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수 오빠가 제 하숙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술 냄새가 났어요. 미향아,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하자.
내가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렸어. 저는 깜짝 놀랐죠. 오빠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수 오빠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너 요새 이상해. 뭔가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드라마 본 거 들킨 건 아니겠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 전 그냥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와서 놀란 거예요. 그런데 정수 오빠가 제 팔을 세게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향아, 너 북경 갔을 때 뭐 했어? 솔직하게 말해봐.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수 오빠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USB였어요. 제가 선희 언니한테 받았던 바로 그 USB. 이게 뭐야? 한국 드라마라고. 너 미쳤어? 정수 오빠 목소리가 무섭게 떨렸어요. 알고 보니 선희 언니가 다른 보안원한테 걸렸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온 거였습니다. 정수 오빠가 제 담당이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오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한번 호기심에. 저는 울면서 빌었어요. 그랬더니 정수 오빠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향아, 너 이거 신고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 다 끝이야. 아버지도 직장에서 쫓겨나고 오빠는 군대에서 쫓겨나고 동생은 대학에서 제적되는 거야. 알아? 그 순간 제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제가 한 실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빌었어요. 오빠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수 오빠는 한참을 저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신고 안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정수 오빠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는 온갖 요구를 했어요. 술 마시고 와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반항해? 너 신고당하고 싶어. 저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이 사람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는 게 보였어요. 화장을 아무리 해도 다크서클을 가릴 수가 없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때 문득 드라마 속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그건 당신 자유예요. 자유. 저는 한 번도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죽어야 하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바에야 한번 살아보자. 자유롭게 살아보자.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요. 그게 바로 제가 탈출을 결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정수 오빠는 이번 달 안에 결혼식 날짜 잡자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너 또 딴 생각하냐? 내 가족 생각은 안 하냐? 며 협박했죠.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며 걱정하셨어요. 미향아,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러니?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 잘못으로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1월 어느 날 저녁 정수 오빠가 또 술을 마시고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제 뺨을 때리면서 소리쳤어요. 너 같은 년이 감히 승무원이라고. 한국 드라마나 보는 년이. 저는 바닥에 쓰러져서 울기만 했습니다. 정수 오빠가 돌아간 뒤 저는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드라마 속 대사가 떠올랐어요. 포기하지 마. 살아있으면 기회가 온다. 기회. 제게도 기회가 올까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기회는 북경 비행뿐이에요. 북경에 가면 적어도 이틀은 정수 오빠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북경에서 도망칠 수 있다면 그날 밤부터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한국 대사관 위치를 검색했어요.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지만 중국에 가면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선희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검색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북경. 지도를 보니까 대사관이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더라고요. 택시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중국 돈이 필요한데 제가 가진 건 북한 돈뿐이었죠. 저는 몰래 집에 있던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온 화장품, 시계, 귀걸이. 장마당에 나가서 하나씩 팔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중국 위안화로 바꿨습니다. 환전상 아저씨가 "처녀, 이 돈 뭐에 쓰게?"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2월 중순쯤 정수 오빠가 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미향아, 3월 15일에 결혼하자. 내가 다 준비했어." 3월 10일. 제 비행 스케줄을 보니까 3월 10일에 북경 비행이 잡혀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3월 10일 북경에 가서 한국 대사관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성공하면 자유를 얻는 거고 실패하면 그래도 이 지옥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어머니께 새 블라우스를 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사온 거예요. 어머니 피부색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좋아하시면서 "우리 딸이 효녀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는 담배를 사드렸고 남동생 성민이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 누나가 너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성민이는 "누나 다녀와. 조심이라고 했죠. 그때 성민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빠는 군대라 못 만났어요.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 건강하세요. 제가 오빠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그 편지를 어머니께 드리면서 "오빠한테 전해주세요라고 했어요. 3월 10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살든지 죽든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정수 오빠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드라마 속 서울 거리를 걷는 꿈이었어요. 네온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그 꿈 속에서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걸. 실패하면 끝이지만 성공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승무원 제복을 입으면서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미향아, 용기 내. 너는 할 수 있어." 2024년 3월 12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침 9시 참매 1호가 평양 순환공항을 이륙했어요. 저는 객실 뒤쪽에 서서 승객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 2시간 뒤 북경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릴 때 저는 평소처럼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죠.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면 우리 승무원들은 공항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거기서 북한 보안요원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여권을 걷고 소지품 검사하고 어디 갔는지 보고하게 해요. 그야말로 감옥이나 다름없죠. 조장 승무원 박 언니가 다들 짐 챙겨서 대기실로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언니는 "빨리 와라고만 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향아, 지금 아니면 끝이야. 용기 내." 저는 승무원 재킷을 벗고 가방에 넣었어요.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블라우스만 남기고요. 그리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승무원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가 보였어요. 왼쪽은 대기실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일반 승객 출구예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를 자연스럽게 하려고 애썼어요. 뛰면 의심받으니까요.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승무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북한 보안요원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안요원이 다가오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조장 언니가 짐을 택시에 싣고 오라고 해서요." "금방 올게요." 보안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발,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그때 마침 다른 보안 요원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김동무, 이리 좀 와봐. 그 사람은 저를 한 번 더 보더니 빨리 다녀와라고 하고는 돌아갔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걸어서 출구로 나갔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북경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택시를 타야 해요.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핸드폰에 저장해둔 한국 대사관 주소를 보여줬어요. 중국말을 못하니까요. 기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차 타요, 타요라고 했습니다. 택시에 탔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공항 입구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었어요. 제가 없어진 걸 알아챈 거죠. 빨리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저는 기사 아저씨한테 손짓발짓으로 빨리 가달라고 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보안 요원들이 손을 흔들며 택시를 세우려고 했지만 기사 아저씨는 그냥 갔어요. 중국 사람이니까 북한 보안 요원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봤습니다. 혹시 따라오는 차가 있나 해서요. 손에 쥔 가방이 땀으로 젖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요. 제발 무사히 대사관까지만.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북경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환하게 웃는 아이들. 나도 곧 저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면서 차를 세웠습니다. 앞을 보니 큰 건물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저는 돈을 기사 아저씨한테 주고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향해 뛰었어요.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웨이, 웨이, 어이, 어이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한국 경비원이 달려와서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대사관 안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죠. 여기가 한국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한 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한국은 아니지만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국 대사관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고 옆에는 한국 여자 직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분이 물 한 컵을 주셨어요.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해냈구나. 대사관까지 왔구나. 그런데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벌써 평양의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날부터 저는 대사관 안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주셨는데 침대하고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있었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밖을 함부로 내다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정말 무서웠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꿈을 꿨습니다. 북한 보안원들이 쫓아와서 저를 끌고 가는 꿈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어요. 아, 맞다. 나 지금 한국 대사관에 있구나. 직원분들은 친절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밥을 갖다 주셨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밖에는 못 나가게 했어요. 미향 씨, 지금 밖에는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중국 공안도 압력을 넣고 있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담당 영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향 씨, 북한에서 송환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미향 씨가 정신병이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송환이요? 저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겠다고요? 영사님, 저 절대 못 돌아가요. 돌아가면 죽어요. 저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영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양 씨를 지킬 겁니다.
절대 돌려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좁은 방 안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면 북경 거리가 보였어요.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저도 빨리 저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원분이 텔레비전을 갖다 주셨습니다. 심심하시죠? 이거라도 보세요. 텔레비전을 켜니까 한국 방송이 나왔어요. 뉴스, 드라마, 예능.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프로그램들이었죠.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북한 같으면 당장 잡혀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드라마도 봤습니다. 북경에서 몰래 봤던 사랑의 불시착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떳떳하게 불 켜고 큰 소리로요. 볼 때마다 울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저도 곧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 생각이었어요. 밤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불효녀가 됐어요. 동생 성민이도 보고 싶었고 군대에 있는 오빠도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저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셨을까요?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평양 쪽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저쪽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이 있겠죠.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저는 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석 달째 되던 날 영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미향 씨, 한국 가는 게 확정됐어요.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영사님을 껴안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북한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는 거고요. 가족들은 평생 못 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들한테 전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을 적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빠, 성민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나는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볼게. 너희들도 언젠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곧 한국이에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서울에 가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 2024년 6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영사님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미향 씨, 준비됐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한국에 가는 거다. 짐이라고 해봤자 별로 없었어요. 대사관에서 준 옷 몇 벌하고 세면도구, 그리고 가족들한테 쓴 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승무원 제복은 벌써 버렸어요. 그 옷을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무서웠거든요. 영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향 씨, 지금부터 아주 조심해야 해요. 대사관 밖에 북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차에 타면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실수할 수는 없었죠. 검은색 승합차가 대사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사님과 경호원 두 분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창문에는 검은 필름이 붙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안 보였어요. 차가 출발했을 때 제 심장이 또 빠르게 뛰었습니다. 북경 공항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혹시 중국 공안이 차를 세우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영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며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라고 하셨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사님이 저를 특별 통로로 안내하셨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VIP들이 이용하는 통로였어요. 거기서 한국 정부 관계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악수를 청하며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비행기는 정부 전용기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좌석이 넓고 편했어요. 승무원. 아니, 이제는 승무원이라고 부르기도 이상하네요. 한국 직원분들이 편히 앉으세요. 방콕 거쳐서 인천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방콕이요? 저는 바로 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방콕을 거쳐서 가야 한대요. 외교적 문제 때문에 직항은 어려워요. 방콕에서 갈아타야 합니다.
좀 복잡하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북한과도 중국과도 이제 안녕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기내에서 밥을 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비빔밥이었는데 고추장 맛이 북한 거랑 다르더라고요. 더 달고 덜 맵고 이게 남한 맛이구나 싶었어요. 직원분이 입에 맞으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네, 정말 맛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렸어요. 환승수속을 밟는 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다들요. 그리고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여기서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여객기였어요. 좌석에 앉았을 때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면서 인사하셨어요. 어디서 오시나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기장님이 방송으로 말했어요.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대한민국 영공.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꿈이 아니구나. 창밖을 보니 저 아래 바다가 보였어요. 그 바다 너머가 한국이에요.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서울이 있는 곳,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 저도 이제 그곳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엄청 크고 화려했습니다. 평양순환공항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컸어요. 저기가 한국이구나. 내가 이제 저기서 살게 되는구나.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사히 도착한 걸 축하하는 박수였어요. 저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박수는 다른 의미였어요. 나 해냈다. 정말 해냈다. 자유를 찾았다.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한국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공기랑 똑같은데 왜인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게 자유의 공기구나. 공항 안으로 들어갔을 때 큰 화면에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를 환영해주는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국정원 직원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분들을 따라 특별 출구로 나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일반 승객들이 가족들을 만나서 안고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마중 나온 가족이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진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정말 신기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서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많은 자동차들,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 이게 다 진짜구나.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래요. 3달 동안 여기서 한국 생활을 배우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또 갇혀 지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곧 알았죠. 여기는 감옥이 아니라 학교라는 걸. 하나원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말 쓰는 법부터 배웠어요. 동무가 아니라 시를 붙여야 하고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라고 해야 한다고요. 말투도 고쳐야 했어요. 북한 억양이 너무 세서 사람들이 알아챈대요. 은행 쓰는 법, 버스 타는 법, 마트에서 물건 사는 법. 여러분은 쉬운 거겠지만 저한테는 다 새로웠어요. 특히 신용카드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카드로 물건을 산다고요?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일 충격받았던 건 편의점이었어요.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 12시에 가도 라면을 살 수 있고 새벽 3시에 가도 김밥을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배급도 제때 못 받는데 말이에요. 핸드폰도 처음 써봤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건데 손바닥만 한 게 컴퓨터예요. 인터넷도 되고 영상 통화도 되고 지도도 나오고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셔서 검색을 해봤어요.
북한 실상이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요.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 공개 처형 이야기, 굶어 죽는 사람들 이야기. 눈물이 났어요. 나는 그래도 평양에서 살아서 좀 나았구나. 지방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민들도 만났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어머니 뻘 되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가족 5명이 다 굶어 죽어서 혼자 살아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어요. 2024년 9월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도 주고 집도 알아봐 주셨어요. 저는 서울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26 인생에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겁니다. 처음 혼자 집에서 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문을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보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쓰고 이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대학에 편입하려고 공부도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부터 봐야 한대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도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 구분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사장님이 억양 때문에 북한 분이시죠?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열심히 하세요. 응원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 동료 지연이랑 친해졌는데 제 또래예요. 26살이고요. 지연이는 저한테 화장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옷 입는 법도 알려줬어요. 미향아, 너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 그 말 들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요. 정수 오빠 같은 사람 말고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지연이가 소개팅 주선해준다는데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가족들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는 잘 계실까? 아버지는 제 때문에 힘드시진 않을까? 성민이는 대학 잘 다니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요. 북한 뉴스를 볼 때도 마음이 아파요. 굶주리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저는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도 들고요. 어느 날 밤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평양에 있었는데 정수 오빠한테 맞으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여기 있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알아요. 자유는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북한에서는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 나이 26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26으로 살 수 있어요. 대학도 가고 연애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북한에 있었으면 절대 못했을 일들이요.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꼭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태어난 평양 보통강구역 대동강변을 다시 걸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 같은 탈북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서울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자유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웃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북한 승무원에서 자유인이 된 이야기.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